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이런 나라가 있다고요? 전장의 한복판에서 잊혀졌던 믿음, 10년 전의 오해와 분노가 단 하나의 대화로 무너진 순간.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프랑스 출신 안보 전문가가 직접 겪은 한국과의 충돌,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의 여정.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힘이 지금 사막 위에서 밝혀집니다. 바로 지금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절대로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나라,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히 피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국적의 안보 전략 컨설턴트 클레르 부아예라고 합니다. 현재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본부를 둔 글로벌 방산 협력기구 GDSC에서 전략 파트너십 담당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꽤나 번듯한 직책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기까지의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때론 제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든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아프가니스탄 인접 지역의 전술통합작전에서 프랑스 외무부 파견 자문단 일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파병 부대와의 연합작전 중 치명적인 오해와 충돌을 겪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병력 중 한 명이 실종되었고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양한 국가가 협력하는 작전 속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웠지만 모든 언론과 내부 보고서는 그 사건의 책임을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오류의 중심에 한국 부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했고 항변하지 않았으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태도 속에서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아픔을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투사하기 시작했죠. 한 명의 실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 사건은 제 커리어에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방산 프로젝트를 자문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미국, 영국 각기 다른 무기 체계와 전략 철학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때론 조율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무기는 신뢰 위에 놓여야 한다는 제 철학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예외였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대상, 말이 통하지 않는 파트너. 그런 나라와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담고 있던 GDSC 본부 회의실에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히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간단했지만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한국과의 전략적 방산 협력을 전면 확대합니다. 그에 따라 GDSC가 중심 조율을 맡고 실무 협상팀은 클레르 당신이 책임집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실무 협상 책임자? 저라고요? 처음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GDSC 본부장은 단 한마디로 제 거절을 차단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피한다면 GDSC가 진정 글로벌 방산 중재기관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문성과 중립성, 그것은 제가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였습니다.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나라와 다시 얽히게 되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 한국 실무팀을 맞이하던 날, 제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뛰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재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청년 기술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낯선 얼굴, 그러나 이상하게도 익숙한 눈빛.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바로 앞으로 제 운명을 뒤흔들 인물 유도훈이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어쩌면 방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정중해서, 너무 조용해서 저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제 안의 편견이었더군요. 아부다비 회담장이 있는 콜레드 호텔의 5층 전략 회의실. 첫 실무 미팅이 열리는 날, 저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데 능하다고 생각해온 저였지만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로 심장이 불편하게 뛰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정색 정장에 검소하면서도 정갈한 노트북 가방,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한국방산진흥원 기술협력팀 소속이라 밝힌 4명의 대표단. 그들 중 한 명이 유도훈이었습니다. 그의 첫 인상은 예상과 다르게 당당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미팅 중 단 한 번도 말실수를 하지 않았고 발언 전에 항상 팀원들의 시선을 확인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존중이 몸에 밴 듯한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심하는 거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첫날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은 UAE의 방산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설계 제안도 정교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 자료, 전략 제안서, 비용 계산서 그들의 완벽함이 오히려 제 경계심을 더 자극했죠. 며칠 뒤 한국 실무팀과 함께 UAE 사막기지로 이동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5도에 육박하는 기온, 그늘 하나 없는 훈련장, 뜨거운 모래와 장비 사이에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더위에 이 먼지에 얼마나 버티려나. 그러나 유도훈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기술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도 언제나 현지 병사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없으셨습니까? 조립 방식 중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모습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야전 숙소 앞간이 벤치에 앉아 차가운 생수를 마시고 있던 저에게 유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프랑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질문은 공손했지만 뭔가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해 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게 한국 쪽 팀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느껴지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저희가 신중하려고 하는데 혹시 불쾌하셨다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가 제 감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지 실무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제가 느낄 감정까지 헤아리려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대화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그때와 같은 한국 사람들일까? 아니면 내가 그간 너무 많은 것을 일반화해버린 건 아닐까? 며칠 후 공식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 인사들과 GDSC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고 한국 팀은 겸손하게 한쪽 구석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UAE 장군 한 명이 한국 대표단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방산 철학은 무엇입니까? 단지 무기를 파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 유도훈이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피해를 너무나도 가까이서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가 아닌 평화를 위한 기술, 그것이 저희 철학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 역시 숨을 들이켰죠. 저런 철학을 정말 믿는단 말인가 아니면 외교적인 수사일까?
하지만 그 말이 유도훈의 눈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진심이라는 걸 저는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말이 없던 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깊은 신중함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신중함이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간과해온 진짜 강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과거가 다시 반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침묵, 같은 오해, 그리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감정의 소용돌이. 그런데 그 침묵 속엔 이번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더군요. 한참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던 어느 날, 저희는 UAE 측에서 요청한 기밀 시제품 테스트를 위해 루아이스 사막 훈련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한국팀 입장에서도 기술력과 신뢰를 걸고 임하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공한 방어체계 일부가 UAE의 기존 통신 시스템과 간섭 현상을 일으킨 것이었죠. 아무리 실험 단계라지만 국방 관련 실무에서 통신 마비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UAE 장교의 표정이 급속히 굳었고 긴장이 회의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먼저 해명을 하지 않았고 리더인 유도훈조차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10년 전의 그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프랑스 병사 실종 당시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국 부대원들의 모습.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유도훈을 바라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호텔 복도로 나오자마자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결국 또다시 똑같잖아. 조용하고 아무 말도 없고 책임지지 않는. 며칠 동안 저는 한국팀과 거리를 뒀습니다. 실무 미팅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회신도 서면으로만 대응했습니다. 다시는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역시 한국은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도훈이 끝까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어떤 항의도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GDSC 내부 회의 중 UAE 통신부의 기술 담당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클레르 고문님, 지난번 테스트 때 한국팀의 오류로 알려진 통신 간섭 건 말인데요. 사실은 우리 쪽 장비 설정 오류였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팀이 우리 쪽 문제를 발견하고 이미 정정안을 제출했어요. 다만 저희 체면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더군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팀장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오류라고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가까운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끝까지 침묵했는지. 그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신중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도훈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유도훈을 찾아갔습니다. 호텔 옥상 정원, 그가 혼자 노트북을 펴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요? 왜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변명을 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의 그 침묵 역시 혹시 그들만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문화, 다른 방식의 책임감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도훈은 저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닌 팀 전체를 위해 침묵했고 또 상대국의 체면까지도 지켜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던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오해로 남겨두었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진심을 외면한 채 껍데기만 보려 했던 지난 10년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단순히 기술력이나 외교 전략이 아닌 그 나라가 가진 깊은 철학과 태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환점에 유도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은 아니지만 공존을 위한 기술은 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날 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술도 권력도 아닌 자기 자신을 넘는 힘이었습니다. 유도훈과의 대화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은 아니지만 공존을 위한 기술은 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문장 안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겸손과 자부심, 철학과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면서도 믿는 것을 지켜가려는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안보 전략 컨설턴트의 길에 들어섰을 때 꿈꿨던 것도 바로 그런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어느새 국가의 입장, 돈, 무기력한 외교의 틀 안에서 희미해졌고 저는 냉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스스로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한국 실무진과의 조찬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자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의 중 유도훈이 설명하던 통합, 방어체계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저는 이전엔 보지 못했던 하나의 세부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레이더 범위를 넓히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민간 구역의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코딩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셨습니까? 하고 묻자 유도훈은 다소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굳이 기술 자료에 명시하진 않았는데 혹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면 상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업성과 철학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려는 그들의 자세는 단순한 기술자 집단이 아닌 사상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대표단은 아부다비 국방부 장관 앞에서 최종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은 저조차도 감탄할 만큼 완성도가 높았고 단순한 계약 설명을 넘어 공존의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슬라이드 한 장.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물리치기 위한 방패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방패는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 슬라이드를 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을 방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설득하고 때론 논리로 꺾어야만 이기는 세계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젊은 기술자들은 제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저는 스스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무언가의 감동을 받아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GDSC 본부장에게 말했습니다. 한국팀의 안보 철학을 공식 전략 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술력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으니까요. 본부장은 놀라며 물었죠. 클레르, 당신이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이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들은 말이 적은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심을 직접 봤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서 바라본 아부다비의 야경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강함은 과거를 덮는 힘이 아니라 그 과거를 직면하고 나아가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단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한국과 협력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나라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후 UAE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략 방산 협력을 승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실무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건 단지 외교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지난 10년을 정리하는 고백이자 그들에게 바치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도우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함께 방패를 든 기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했던 순간이었죠. 그 후 몇 주간 저는 GDSC 보고서를 작성하며 제 경력 중 처음으로 기술이 아닌 철학 중심의 방산 전략 분석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쉴드 비욘드 스틸,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한 무기 철학. 이 보고서는 유럽과 중동 각국에 배포되었고 몇몇 국방 장관들의 연설에도 인용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엔 언제나 유도운 그리고 그가 속한 한국의 실무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인생이 바뀐 건 보고서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한국 대표단이 귀국하는 날, 저는 그들을 공항까지 배웅하러 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유도훈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혹시 나중에 한국에 오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유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어떤 생각으로 기술을 만들고 어떤 마음으로 협력하는지를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냉소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면서도 인간을 잊지 않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가끔 제 후배들이 묻습니다. 클레르 고문님, 지금까지 보신 나라 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한국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강하지 않아도 강했고 말이 없어도 진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이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 한국은 작지만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때 오해하고 있던 분들도 계시다면 부디 제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한 나라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면 저희에게 제보해주세요. 다음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